시장도 성장률이 급격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데 트럼프가 이제 계속 그런 시비를 걸면서 방위 예산을 지금 급격하게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0%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이 2%인 거를 5%로 늘려라. 유럽 같은 데는 2.5배를 늘리라 그러고 최소한 그거의 반 정도는 충족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이 그 항공산업이나 방위산업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도 성장하는 산업이 지금은 아니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방산 이런 업체들이 초고속 성장을 일단 할 것처럼 보이니까 국내 투자가도 그렇고 외국 투자가도 그렇고 편안하게 성장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올해 미국 주식 피크아웃설도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 얘기하시면 더 많아졌는데 가능성이 있는지랑 경기 침체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 같은 거 혹시 지금 있는가요? 근데 뭐 우리가 투자라는 건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금년 2월에 미국 주가는 피크 치고 올해 내내 빠질지는 몰라요. 근데 미국 주가라는 건 우리가 길게 보면 지난 30년, 뭐 50년, 100년을 놓고 보면 배당 포함해서 한 연 10% 정도 수익을 안겨줬거든요. 빅테크나 나스닥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단기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 지금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을 하면 경기 침체가 와도 보통 뭐 반년 내지 길어야 뭐 1년 정도니까 주가는 그걸 극복하고 다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거나 더 부정적인 시그널이 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걸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받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가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이제 사고를 우리가 시장 일반적인 참여자보단 좀 똑똑하게 거꾸로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역발상의 그 지혜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맞고, 저는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결국 미국의 그 리더십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빅테크와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과 리더십은 유지가 될 것이다. 물론 독주를 하다가 이제는 중국이 IT 강국, 그 다음에 제조의 강국으로 부상을 해서 미국과 뭐 여러 부분에서 직접 경쟁을 하겠지만 미국의 IT의 리더십은 되게 최고의 인력들이 있고 엄청나게 일을 세게 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매력, IT 기업들은 계속 있고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좀 내려와서 우리가 하여간 IT 기업, 컨슈머 기업, 그 다음에 배당을 좀 넉넉하게 주는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또 안전자산 손해 현상으로 금이 사상 처음 온수당 3,400달러를 돌파한대요. 4,000달러 찍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데 이런 현상은 왜 그런 거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어디 정부위원회 참여를 해서 이제 금 얘기가 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금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금이라는 것은 그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유가증권은 미래에 그 기업이 버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물론 계산이 항상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커머디티는 물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되긴 하지만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워낙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주 길게 보면 30년, 50년 사이클을 보면 금이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달러가 출렁이고 여러 가지 매크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금의 가치가 부각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금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하락한 유가증권 뭐 이런 것들 보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최근에 방산주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변동성 장세의 피난처로 꼽히면서 투자 심리가 몰린 데다가 호실적도 뒷받침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적인 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도 성장률이, 경제도 그렇고 기업이익 증가율도 급격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데 방산주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계속 그런 시비를 걸면서 방위 예산을 지금 급격하게 늘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0% 늘리는 게 아니라 GDP에 뭐 일본이 2%인 거를 5%로 늘려라. 가령 미국이 얘기하고 유럽 같은 데는 2배, 2.5배를 늘리라 그러고 최소한 그거의 반 정도는 충족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이 그 항공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그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물론 대량 그 납품을 하다 보면 좀 깎아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원래 마진이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한국에서는 삼성 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 업체들이 한화오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우리 국내가 요즘 안타깝게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10년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왜 못 올랐냐고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익이 증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MSCI가 10년 동안 계산한 것을 따져보면 기업 주당순이익 증가율이 연 2에서 3%.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빼고 실질 성장을 보면 제로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 업종이 두 군데죠. 은행업종, 통신업종. 그러니까 한국은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찾기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데를 가는데 방산업체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도 성장하는 산업이 지금은 아니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방산 이런 업체들이 초고속 성장을 일단 할 것처럼 보이니까 물론 저는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배터리도 실제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그 환상이었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느꼈잖아요. 근데 방사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할 것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뭐 그 실적 가이던스를 한 걸 보면 엄청난 공격적인 그 매출 및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좀 국내 투자가도 그렇고 외국 투자가도 그렇고 편안하게 성장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제 방산만큼 뜨거웠던 게 조선도 좀 뜨거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 강조한 이유로 많이 떴죠. 그래서 그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주의 약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조선도 어떻게 보면 방산주와 비슷한 테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보호무역,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입항을 하려면 중국 선박은 이제 부과를 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 외에 대한이 한국이 가장 큰 조선 국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 뭐 군함을 중심으로 한국한테 이제 되게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비즈니스 기회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애널리스트들은 그 미리 공격적으로 3년, 5년치 전망을 이렇게 불리시하게 하질 않고, 지나가면서 상향 조정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고 보면, 애널리스트 추정이 되게 너무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되게 2, 3년 후, 5년 후에 방산이나 조선업종들의 매출 이익의 증가율은 애널리스트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조선과 방산을 좋게 보시는 거네요, 여전히. 뭐 여전히보다는 최근에 이런 매크로 환경이 두 업종에 되게 혜택을 줄 것이고 지나면 지날수록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것들을 미리 땡겨오는 게 주가인데, 주가에는 아직 교수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죠. 뭐 머리에, 목에, 가슴에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차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가슴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 실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3년, 5년 후에 이익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 5년 후에 뒤돌아보면 지금 가슴에 주가가 와 있는 게 아니라 무릎에 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죠. 삼성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80만 원도 돌파했는데 우리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인데 뭐 3년, 5년 후가 지나면 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시총이 한 5위까지인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현대차를 이제 육박하는, 그러니까 현대차에 이제 우선주까지 더하면 아직 현대차 시총이 큽니다. 근데 이제 대단히 지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죠. 그러면 기업도 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뭐, 이제 최근 뭐 몇 년 전에는 2차전지, LG엔 솔루션이든 뭐 다른 주식들이 주가가 상위에 있었고, 한창 인터넷이 핫할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상위에 있었고, 뭐 이제 그 시대마다 딱 그걸 타야지 기업도 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가 되게 어려운 게 미국은 그 시대에
톱 10 시가총액 종목을 꼽으면 지금 톱 10이나 10년이나 20년 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물론 20년 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하고 지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톱 10이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침이 심해요.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 1등은 합니다. 10년, 20년 전하고 놓고 보면. 근데 2등부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20년 전에 한전이 시총 2등하고 그랬었어요, 되게. 우리 한국 시장이 투자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너무 엇갈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를 사는 ETF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스톡피킹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자, 관세에서 이렇게 좀 괜찮은 섹터가 방산주, 조선의 반대로 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주와 시총 순위가 줄줄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 지난 3일부터 발효됐고요. 다음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음 달 3일부터 발행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난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기존 전통 내연기관 업체 중에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데가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차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훨씬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격차가 되게 좁혀졌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찾아보니까 우선주의 보통주에 대한 할인율이 23%밖에 안 돼요. 그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격차가 한 40% 됐습니다. 물론 보통주 빠지고 우선주도 조금 빠졌지만 우선주는 거의 하락을 안 했고 여전히 현대차의 이익 창출력은 뛰어나고 그걸 바탕으로 웬만한 배당을 해서 현대차 우선주는 이 우선주나 우선주 사면 퍼가 3배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8, 9%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매력이 있고 물론 관세에 타격을 입지만 현대차는 이제 기아차 포함해서 미국의 170만 대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어느 정도 미국의 수요는 충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정의선 회장이 가서 트럼프와 눈도장을 잘 찍었잖아요, 되게. 그만큼 미국 정부의 신뢰를 얻고 지난 1, 20년 동안 일자리 창출도 많아고 미국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인정을 미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포지션이 제일 좋아서 순수 전기차 업체는 아니지만 전기차들도 최근에 잘 만들죠. 그래서 나름대로 3배 퍼에 8% 배당 수익률의 우선주를 살 수 있다는 건 저는 되게 매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갈등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혹시 미중 갈등 심화돼서 한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좀 어디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 우리 제조업 전체로는 타격을 입죠. 절대적으로는. 왜냐하면 부품으로 쓰는 중국의 중간재나 이제 기계 장비들을 많이 쓰지만 실제 우리가 또 중국하고 직접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또 경쟁력에 있어서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손해와 상대적인 이익이 혼재가 돼서 어느 정도는 저는 상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지인 중에 삼성전자 사장을 하다 얼마 전에 은퇴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경쟁을 해서 이길 때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다. 엄청난 규모, 그 다음에 계속 그 설비를 늘리고 제품의 기술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앞에서는 아무 데도 살 데가 없고 한국 제조업들도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이 니치 시장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중국의 제조업에 하여간 모든 그 제조업이 다 밀리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한국 기업 중에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령 뭐 현대차 같은 데가 그렇죠. 우리 현대차의 그 물론 중국의 전기차는 잘하지만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경쟁력이 되게 있고 훨씬 고품질이고 브랜드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우리 BYD 같은데 뭐 퍼가 엄청 높잖아요. 30-40배인데 현대차 3배에 살 수 있으니까 1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범용 제품들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자, 한미 무역 협상도 곧 시작됩니다. 미국이 발표해서 25% 상호관세 철폐하거나 줄이는 게 한국의 최대 관심사였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쉽지 않죠. 그리고 어제 아마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산자부 장관하고 미국으로 떠난 걸로 아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입장이죠. 우방국이면서 주요 교역 파트너인 한 5개 나라와 먼저 협상을 해서 나머지 국가한테 이제 프레셔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먼저 이제 일본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일본 증권사의 이제 홍콩 아시아 본부에서도 제가 몇 년을 이제 일했었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은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한테는 되게 대등한 그 대우를 하지만 실제 미국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완전히 좀 저자세? 그게 되게 강해요. 그게 아마 이제 2차 대전에 원폭을 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래서 미국 사람도 그거를 잘 알고 트럼프도 그걸 이용을 하려고 그래서 일본 먼저 와라. 이제 그런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원한 걸 대부분 일본은 들어줘서 G7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역 협정을 맺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90일 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 무역 협정을 맺기는 어렵고 대원칙을 다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일 먼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은 우리 이제 다음 차기 정부가 6월에 들었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될 테니까 지금 뭐 큰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얘기를 듣고 아마 이제 부총리나 장관들이 그 얘기를 여야한테 전해주면서 다음 정부가 이제 대화를 이어갈 것 같고, 인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왔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을 통해서 중국을 억누르고 인도를 지금 이제 강한 제조 기지로 지금 키워주려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난 3, 40년 동안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면서 미국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건을 공급받아서 물가를 안정시켰지만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된 것처럼 이제 인도가 기회가 와서 인도가 되게 적극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대국 중에서는 일본, 인도가 협상에 임하고 타결이 될 것이고, 대만은 솔직히 요즘 뭐 양안 관계가 만만치 않고 중국 쪽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대만을 접수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경로로. 대만도 하여간 미국에 바짝 붙어야 되니까 대만도 협상을 하고, 베트남은 이제 미국이 되게 중요하고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좀 끌면서 협상을 하겠지만, 베트남하고 또 중국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습니다. 서로 신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 더 가까이 갈 텐데, 그래서 한국 포함한 이 5개 나라가 최소한 가을 전에 협상이 되면 나머지 국가들, 결국은 이제 다른 국가들 하면서 EU가 협상 테이블에 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만 남으면 혼자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혼자 자기가 독야청청 혼자 가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걸로.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기보다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간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 한국도 보면 우리 관세 협정을 통해서 FTA도 있고 우리 세율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한국의 비관세 장벽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투자 제한도 많고 여러 가지 배기량 규제도 하고 뭐 이런 검사도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관세 장벽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야지 서로 형평에 공평하게 이제 무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문을 좀 낮추면 좋겠습니다.